노란 꽃무늬 벽지가 있는 작은 방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피클 부인은 백발의 야른 입술과 독수리 코 같은 얼굴에 거친 이목구비를 가진 작은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진동을 주는 무겁고 거친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말을 할 때마다 그녀는 프랭크에게 손을 들고 우리가 영원히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걸 아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프랭크는 죄책감과 반항심이 뒤섞인 불쌍한 표정으로 어머니의 시선을 만났습니다. 그의 눈은 직접적인 눈맞춤을 피했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그의 손은 무기력하게 몸부림쳤지만 엄마 제니스는 내 아내입니다. 그는 피클을 놓치고 손을 벌리고 코를 골며 오, 이봐, 당신이 그녀를 돌본다면 다른 여자는 없을 거라고 말하면서 그의 간청을 일축했습니다. 그녀 이후로 그녀는 야채 같고 의사가 그녀가 1년 이상 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들었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생각엔 그녀는 거기 있는 할머니 집에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녀는 고향과 어린 시절을 기억할 것입니다. 한 가지 좋은 점은 그녀가 목숨을 잃었을 때 우리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적절한 상속 재산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프랭크는 어머니를 신중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제니스의 소유물이 들어있는 모든 여행 가방과 가방은 다음날 준비되었습니다. 미시스 피켈즈는 소지품 이동을 감독했습니다. 당황한 며느리에게 환하게 웃으며 복도로 들어옵니다. 작지만 매력적인 금발머리 소녀 제니스는 계획되지 않은 뇌졸중으로 장애를 겪고 움직이거나 말할 수 없게 된 후 27세에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부분의 시간은 프랭크가 일하는 동안 간병인의 역할을 맡았지만 제니스는 남편이 무방비 상태인 아내에게 돌아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늦게 머물렀다고 자주 믿었습니다. 제니스 후자의 야망과 더 귀찮은 실수를 달성하려는 열망 제니스는 업무 관련 문제에 전념하는 대신 남편을 지원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대기업에서 이사의 보조원으로 일하는 제니스는 자신의 사업을 꿈꾸지만 초기 자본이 부족하여 뇌졸중으로 인해 며느리에 대한 동정심이 사라졌습니다. 이전에 제니스의 열망에 짜증이 났던 피클이 그리워졌습니다. 피클이 그리워 이제는 제니스의 말없는 요청을 무시하고 종종 약이나 식사를 무시하면서 피클을 그리워했습니다. 피클 씨의 유일한 위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니스가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은 그녀가 연극을 다시 읽는 것을 방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연극 공연자였던 제니스는 이제 겁에 질려 말없이 문 앞에 앉아 있고 프랭크는 무거운 여행 가방을 들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빨간 눈에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피클을 놓칠 뻔했습니다. 의사의 말에 따르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당신은 심장이 약하지만 마을의 공기질은 아마도 전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웃으며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할머니의 시골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까? 제니스는 생각이 가득했지만 그녀는 그중 어떤 것도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며 나이든 백발의 여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프랭크, 피클이 너무 그리워서 숨이 차서 애쓰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숨을 고르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나 무거운 가방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낸 게 분명했고 나는 20층에서 물건을 다 들고 다녀야 했다. 프랭크는 피클 아줌마에게 며느리를 노려보며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이사업체를 고용했어야 했다고 엄마가 그러던데 엄마가 잘 알잖아. 우리는 그럴 돈이 없다고 써니 한때는 내가 매일 극장에서 공연을 해서 홀을 가득 채웠고 내 아빠는 강해 후에 내가 그리워하는 걸 보러 오곤 했어. 피클스는 웃으며 말했다. 내가 기저귀를 갈아야 할 줄은 상상이나 했을까? 며느리를 경멸적인 눈빛으로 바라보며 그녀는 말을 멈췄다. 그 순간 이웃이 건물에서 나왔다. 피클스 아가씨, 안녕하세요. 그 이웃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디 가시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재활을 위해 제니스를 하숙집으로 데려갈 예정입니다. 의사는 피클 부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웃은 피클을 그리워하는데 드는 비용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아예 비용이 많이 들지만 딸을 두고 갈 수는 없습니다. 치료 없이도 그녀는 우리에게 너무 많은 일을 해주었습니다. 이웃은 몇 마디 더 말하고 계속 가던 중 피클 부인의 얼굴에서 미소와 불쌍한 표정이 사라졌고 그녀는 아들을 돌아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입구 전체가 그 사실을 알기 전에 서둘러 갑시다. 우리 계획은 아침 일찍 했어야 했는데 프랭크는 손에 여행 가방을 들고 코를 골며 개가 추워져서 아침 4시야. 이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내 팔다리를 모두 얼려달라고 그는 차를 향해 걸어갔다. 분개한 어머니를 남겨두고 프랭크는 가족 중 유일하고 가장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피클스 씨와 그녀의 남편 마이클은 늦은 나이에 그를 대학 법학 교수로 삼았고 드라마 극장의 스타는 자신의 삶을 제쳐두고 헌신했습니다. 아들을 과잉 보호한 결과 40세에 가까운 나약한 프랭크는 저임금 직장에서 일하며 동료들의 괴롭힘과 상사의 괴롭힘을 견디고 20분 후에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제니스와 그녀의 전 재산 프랭크는 아내의 휠체어를 접어 뒷좌석에 앉혔습니다. 제니스는 눈물을 흘리며 벨트를 조정하고 제니스에게 속삭였습니다. 제발 진정하세요. 이웃이 당신을 돌볼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녀에게 당신의 돈을 지불할 것입니다. 돈 피클스 부인이 말하면서 프랭크는 고개를 끄덕이고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재정적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알잖아요. 그럼 당신의 상태는 더 좋아질 것입니다. 제니스는 남편이 한 조각이라도 찾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창백한 얼굴에는 동정심이나 마지못해가 있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차는 정확히 정오에 프랭크와 제니스의 집에서 출발했습니다. 피클은 작별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와 플레이북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예술 감정가들의 박수를 받으며 무대에 서는 자신을 상상했습니다. 프랭크 사이드 과속 그는 일어나서 백미러를 보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아내의 부은 눈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니스 당신은 제 말을 이해해야 합니다. 나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프랭크는 그의 아내가 조롱하듯 눈썹을 치켜올랐다고 맹세할 수 있었지만 그가 안경을 닦았을 때 그가 본 것은 그녀의 슬픔뿐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상황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군요. 맞습니다. 저는 항상 당신을 돌볼 수는 없습니다. 할 일이 있어요. 어머니는 더 이상 젊지 않으시기 때문에 당신은 그곳에서 생활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당신은 개인 간호사를 갖게 될 것입니다. 행복한 추억을 되살리는 할머니 댁으로 돌아가세요. 프랭크는 다시 말을 멈추고 아내에게서 시선을 돌렸지만 숨이 바로 뒤에서 폐를 누르는 것을 느끼며 호흡이 빨라졌고 얇은 재킷을 통해 불타올랐습니다. 제니스는 오래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을은 거리 몇 채, 중앙에 상점 한 채, 직원 부족으로 수년간 문을 닫은 오래된 진료소가 있는 거의 버려졌습니다. 진한 파란색 차가 잡초가 무성한 작은 집을 지나갔습니다. 정원과 낡은 울타리 밖에서 보면 집은 괜찮아 보였지만 정원은 100년 된 나무와 두꺼운 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창문 앞에 울타리보다 약간 높은 낡은 벤치가 있었고 프랭크가 아내를 끌어내는 동안 누군가가 그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휠체어와 소지품을 정리했습니다. 제니스는 오랫동안 단절된 할머니 집 옆 벤치에 누워있는 실루엣을 눈도 깜빡이지 않고 바라보았습니다. 그 여자는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시선을 집중하려고 했지만 그들이 구겨진 여자인지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피는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일어나서 비틀거리며 대문으로 갔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다. 얼굴이 처지고 주름이 지고 밑에 멍이 들었다. 피는 노란색 티셔츠로 된 낡은 옷을 입었다. 녹색 반바지와 모조 다이아몬드가 박힌 낡은 분홍색 신발 날씨에 비해 너무 컸어요. 피는 찡그린 얼굴로 비틀거리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프랭크는 아내를 돌아보며 지저분해 보이는 여성을 간호사로 소개했습니다. 제니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프랭크의 말을 확인했습니다. 피는 약간 비틀거리며 차에서 여행 가방을 내려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는 피에에게 얇은 봉투를 넣었고 그 안에는 별로 들어있지 않은 것 같았지만 피의 표정은 그의 아내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프랭크는 제니스의 명백한 불만을 말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린 시절 집이요. 무성한 땅을 조사하며 부서진 문과 신선한 공기 행복해지려면 또 무엇이 필요하냐고 제니스는 말을 잇지 못했지만 화를 내며 남편을 노려보며 그 빛은 말보다 더 많은 생각을 전달했습니다. 프랭크는 아내의 돈의 맛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말보다 더 많은 생각을 전달했습니다. 어머니의 말과 제니스의 은행 계좌 번호에 영향을 받은 약간의 죄책감 여행 그는 차에 타면서 창문을 통해 제니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피는 그녀의 오어드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고 차가 떠나자 프랭크를 안심시켰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프랭크의 가짜 미소는 1년 후 그의 초조함을 배반했습니다. 히아스는 프랭크에게 그의 아내를 무시한 것에 대해 충격을 받았습니다. 달력을 훑어보며 그녀는 프랭크가 제니스를 확인하지 않고 지나간 해에 공포를 표현했습니다. 미스 쿠즈는 프랭크의 인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제니스가 세상을 떠났는지 아니면
더 나빴는지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휠체어에서 일어난 프랭크는 지친 어머니를 바라보며 피가 매주 전화를 걸어 모든 것이 괜찮다고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돈을 제공했다고 말하며 어머니의 걱정을 일축했습니다. 코스는 TV를 끄고 프랭크가 말할 때 그녀에게만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크고 다소 극적인 느낌으로 당신이 아내를 돌보기 위해 버린 그 알코올 중독자가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그녀가 제니스를 돌보고 있고 돈으로 술을 사지 않는 것이 확실합니까? 그녀는 제니스를 한 번도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신이 여기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동안 프랭크가 눈을 굴리며 대답했습니다. 내일 제가 그녀를 방문하기를 원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유일한 쉬는 날에 낙후된 마을에 있는 반쯤 죽은 아내를 방문하겠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나 엄마는 크게 웃었다. 피클스 부인은 아들에게 TV 리모컨을 던지고 방에서 나가서 다음날 아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렸다. 프랭크는 아침에 몇 가지 물건을 챙겨 돈이 든 봉투를 들고 그가 바라보는 차에 탔다. 아침 7시밖에 안 되는 시계를 바라보며 아직 잠을 잘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그 빌어먹을 마을로 가야만 했다는 것이다.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두려움은 헛된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어머니에게 복종하는 데 익숙했고 모든 여행이 길었다. 라디오는 고장나고 차의 침묵이 아침을 더욱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프랭크는 제니스의 집으로 가는 길을 절반밖에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도시에서 소변을 보기 위해 돈을 보내곤 했고 그녀는 버스를 타고 돈을 가져가곤 했습니다. 그는 겨우 새로 지은 울타리 옆에 도착했습니다. 이전에 마을을 3번 방문했는데 잔디가 최근에 다시 자란 것 같았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차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문걸쇠를 풀고 제니스와 피에게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답답해서 잠긴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집에서 나와 피에게 전화하려고 휴대전화를 꺼냈지만 응답이 없어 속상해 그는 이마를 비비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피가 신뢰할 수 없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의심은 그다지 근거 없는 것 같지 않았다. 프랭크는 여전히 그녀를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었다. 피의 집이 지시스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는 차에서 내려 5분 만에 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그는 올바른 집을 찾았고 실망스럽게도 그 집에 들어섰을 때 집은 아내의 집보다 훨씬 더 나빠 보였습니다. 강한 불쾌한 냄새가 코를 찔렀고 그는 꼬집었습니다. 다튀었다 피는 커다란 원탁에 앉아 노란색 음료를 마시고 있었다. 프랭크는 여자를 팔에 안고 그녀를 밖으로 끌고 나갔다. 제니스 프랭크는 화가 나서 피에게 내 아내는 어디 있느냐고 술 취한 사람이냐고 노골적이고 시끄러운 비방으로 앞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피는 제니스가 멀지 않은 곳에 산다는 것을 언급했고 그녀는 프랭크를 황량한 길을 따라 여러 층의 발코니와 상당한 규모의 정원이 있는 예기치 않게 큰 집으로 인도했습니다. 피는 제니스가 이제 그 집을 가리키며 그곳에 살고 있다고 말했고 그는 떠나려고 돌아섰습니다. 프랭크가 마음을 가다듬고 작은 종을 누르는 것을 본 것에 더 이상 놀라지도 않고 대문이 열리자 집으로 들어가는 꽃무늬 돌 산책로가 있는 넓은 정원이 드러났을 때 프랭크는 금발머리에 키가 작고 몸집이 작은 여자를 만났습니다. 베이지 색양복과 슈 그녀는 무표정하게 그를 내려다보며 그가 일찍 도착한 것에 대해 말하고 프랭크가 아내를 따라 기분 좋은 색상으로 세련되게 가구가 갖춰진 집을 지나갈 때 그를 초대했습니다. 아름다운 장식 그림과 깨끗한 카페트 후 그는 회복 후 그 어느 때보다 더 아름다워 보이는 제니스를 보았습니다. 뇌졸중으로 소파와 안락의자가 있는 넓은 방에서 제니스는 차를 준비하는 동안 대화를 위해 차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프랭크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듯 안락의자에 앉아 방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제니스가 차 쟁반을 들고 돌아왔을 때 그녀는 차를 건네주었습니다. 프랭크에게 컵을 들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그 남자는 고개를 저으며 회의적인 태도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남편이 돈 때문에 나를 죽도록 보낼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니스의 방해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변명을 혼자 하라고 촉구한 사람 난 충분히 알고 있어요. 내 사랑 당신은 진실을 숨기는데 별로 능숙하지 않아요. 그것은 모두 내 상속과 관련이 있어요. 독일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을 구상하는 할머니의 유언장을 받고 너무 기뻤어요. 그러나 나는 나중에 나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제니스는 그녀의 상속 재산과 그녀의 친구 크리스티너의 참여에 대한 계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니스가 크리스티너를 언급하자 프랭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전 직장의 키가 크고 조각상 같은 동료 제니스는 크리스티너가 그녀에게 보여줬던 코지 레스토랑트에서의 회의를 회상했습니다. 제니스의 할머니가 앤이라는 것을 알리는 독일에서 온 편지. 제니스는 자신의 가족 역사를 설명했고 크리스티너는 제니스가 독일로 갈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궁금해했습니다. 제니스는 현재의 삶과 책임을 갖고 있는 프랭을 떠날 수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평범한 남자 때문에 독일에서 흥미로운 삶을 살지 못한다고 제니스를 질책했습니다. 제니스는 남편에 대한 크리스티나의 생각을 알고 눈을 굴리고 크리스티나가 제니스에게 상속권을 주장하기 위해 독일로 여행해야 하는지 묻는 논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재정적인 이점을 강조하면서 제니스는 자신이 지역적으로 상속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언급하고 크리스티너가 포크로 잘라낸 편지에 있는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프랭는 그 소식을 잘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그와 달리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술과 두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업을 이끄세요. 프랭에 대해 그는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단지 불행합니다. 제니스는 남편을 변호했습니다. 크리스티너는 특히 그의 도전적인 어머니와 함께 그를 불행하다고 비난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크리스티너는 제니스가 이사할 수 있는데 왜 계속해서 피클 부인과 함께 살았는지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제니스는 피클이 그리워서 혼자 살 수 없으며 그것을 찾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고 설명하면서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못마땅하다는 콧소리를 내며 제니스에게 남편이 무슨 일을 하든 유산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돈을 받으러 가거나 제니스에게 포기하도록 강요하려고 했습니다. 제니스는 자신의 가족에 대한 크리스티나의 불리한 발언을 일축하고 손바닥을 탁자 위에 두드리며 그날 저녁 프랭크에 대한 사랑을 선언했습니다. 제니스는 크리스티나가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에게 유산에 대해 말했습니다. 피클 부인까지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몇 주 후에 값비싼 와인 한 병을 따냈습니다. 제니스의 가정생활은 점점 나아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프랭는 그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피클 부인은 덜 귀찮게 되었습니다. 다른 여자와 거리에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 충격. 제니스는 뒤로 넘어져 상점 창문에 기대어 프랭크가 껴안고 키스하는 것을 목격했다. 다른 여자는 장면을 만들 수 없었다. 제니스는 다음 날 아침 집에 가서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녀는 하루를 쉬고 탐정사무소로 갔다.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제니스는 형사에게 프랭과 다른 여성과 어떻게 만났는지부터 잠을 자는 곳과 일주일 동안의 활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알아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제니스는 크리스티너에게 감히 털어놓지 못한 채 불확실성 속에서 살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크리스티너가 옳았습니다. 긴장된 관계에도 불구하고 크리스티너는 항상 프랭을 통해 본 것 같았습니다. 제니스는 결혼식에서 크리스티너의 하녀가 되는 것을 거부하여 처음에는 크리스티너를 화나게 했지만 결국 화해했지만 제니스는 상처를 그녀 안에 간직했고 이제 막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그녀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싶어 했던 친구의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 제니스는 형사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사는 미소를 지으며 당신의 남편 여주인이 말을 많이 해서 운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거의 일주일 동안 그녀를 따라다니며 그녀의 친구들을 인터뷰하면서 그는 여주인의 정체를 아이샤 셀릭, 22세의 교육학 대학 출신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몇 달 전에 커피숍에서 제니스의 남편과 연락을 취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제니스는 그녀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증거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탐정은 책상 서랍에서 커다란 골동품 녹음기를 꺼낸다. 제니스는 어릴 때부터 그런 기계를 본 적이 없어서 정말 놀랐다. 탐정은 녹음을 크게 틀었고 가끔 딱딱거리는 소리를 내며 녹음했는데 아마도 아이샤는 감탄사를 외쳤다. 프랭로부터 값비싼 선물을 받기 위해 그는 자신의 사업이 중단되면 그녀에게 보석을 샤워할 계획이라고 자랑스럽게 언급했습니다. 야이시는 재정적 문제에 대해 그에게 질문했지만 프랭는 제니스의 최근 상속 재산이 그의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여 미래의 번영을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아이샤는 제니스를 한번 떠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고 프랭는 녹음이 진행되는 동안 큰 소리로 동의했습니다. 제니스는 자신의 생각에 빠져 완벽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똑바로 앞을 바라보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프랭과의 관계를 되돌아보고 그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기억했습니다. 프랭의 가 경제학 대학을 졸업할 당시 11살이었던 제니스가 제안했습니다.
크리스티너는 온유하고 가난한 프랭과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그녀는 예약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달콤하고 친절한 MS 피클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속인 아내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기억과 같은 새로운 감정. 프랭크의 결혼식 정장을 함께 선택하고 축하 행사가 끝난 후 선물을 정리했던 기억이 그녀의 생각에 휩싸이는 동안 그녀는 매우 행복했고 사업과 직업에 대한 자신의 열망에 대한 프랭크의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이 행복이 지속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바람에 더 부합하는 가족과 아이들 쪽으로 몸을 기울였지만 제니스는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함께한 삶에 대한 모든 공유된 꿈과 희망을 더 추구했지만 지금은 아내에게 목소리를 높이지 않은 프랭크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녀의 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고려했고 결국 그녀를 떠나는 것이 너무 믿기지 않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 여성은 몇 분 동안 벽을 쳐다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형사는 더 나쁜 반응을 목격한 후 침묵을 지켰다가 발작으로 창문을 깨뜨린 분노한 아내를 회상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분노로 그는 물을 가지려고 일어섰습니다. 제니스는 부드러운 동작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그 후 그녀는 프랭크가 돈을 벌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는 크리스티나의 말을 기억했습니다. 당시에는 의심했지만 지금은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속인 아내의 교활한 마음은 몇 달 후 불구가 된 제니스는 뒤틀린 울타리에 남겨졌고 프랭크의 진한 파란색 차는 차량이 시야에서 사라지는 순간 제니스를 떠나갔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뇌졸중 후 휠체어에서 일어나고 있는 병동을 바라보는 형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거래를 하자 제니스는 남편만큼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당신은 그에게 무엇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형사가 멍하니 고개를 끄덕이고 질문도 할 수 없다는 걸 봤어. 우리는 좋은 친구가 될 거야. 첫 번째 월급이야. 제니스가 청구서를 건네줬어. 매달 돌아올 테니 내가 돈을 줄게. 남편에게 계속 알려야 해. 상태는 변하지 않고 그가 올 필요도 없다는 것은 분명. 그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청구서를 들고 작별 인사도 없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제니스는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어갔습니다. 낡은 집 안에는 모든 것이 먼지 투성이었습니다. 천쓰레기로 뒤덮인 가구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올라가려고 했기 때문에 창문 하나가 깨졌을 겁니다. 제니스는 낡은 빨간 소파에 다가가서 천을 제거하고 피곤에 지쳐 자리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을 때 먼지 구름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피클이 기적적으로 발견하지 못하고 전화를 걸지 못했던 피클이 그리워요. 그녀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전화번호는 당신이 예상한 대로 모든 일이 정확하게 일어났다고 제니스가 말했습니다. 전화기를 옆으로 치우고 나는 기다리고 있어요. 제니스가 약 1시간 반 동안 집을 정리한 후에 그녀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거기 누워서 마음을 띄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크리스티나가 축하용 테이크아웃 와인과 작은 식료품 봉지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제니스는 와인이 없었다면 다행이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확실히 그날 하루를 버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왜 여기에 남겨두었는지 아직도 믿기 어렵습니다. 죽어서 서둘러 도착한 진단을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곁에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라임즈 박사 진단의 타당성을 어디에서 고려하기 시작했는지 축하하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티너와 제니스는 다음 단계를 고민하면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알 때까지 여기서 한두 달 정도 살 거예요. 난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어요. 여기서 뭘 할 계획이 없어요. 크리스티나가 낡은 버려진 집에 물었어요. 무성한 정원 외딴 마을 당신과 그런 곳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내가 소용돌이에 몸을 던지면 지금 신경쇠약에 걸릴 것입니다. 제니스 설명 여기서 살게요. 게다가 휴가도 한 번도 못 가본 것 외에는 좀 진정하세요. 오랫동안 크리스티나는 처음부터 어깨를 으쓱했다. 그녀는 처음부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프랭크가 결혼식에서 하녀가 되는 것을 어리석게도 거부한 이유를 모르고 프랭크가 자신의 어머니를 기꺼이 팔겠다고 농담을 하는 것을 싫어했다. 그녀의 프랭크는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의젓한 남자처럼 보였지만 그는 아내를 죽게 내버려 둘 수 있었고 이것은 야생처럼 보였습니다. 크리스티나는 크리스티나가 그랬던 것처럼 친구 집에서 밤을 보낸 후 다음날 아침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부유한 할머니로부터 아무것도 물려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니스가 그랬던 것처럼 직장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제니스는 마음을 비우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냉수 샤워를 했습니다. 그녀는 연민이나 사랑을 보기를 바라며 지옥에서 3주 동안 살아남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으로부터 그에게 시험을 쳤고 결국 그녀가 받은 것은 증오뿐이었고 곧 죽을 것이라는 희망뿐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최악은 일상생활을 끝내고 크리스티나가 가방에서 가져온 돈을 넣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니스는 이른 아침 시간이라 어렴풋한 기억만 하고 가게로 향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이나 집에 있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아침에는 가을 공기가 시원함을 가져왔다. 제니스는 수건으로 몸을 감쌌다. 옷장에서 발견한 낡은 코트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도움 없이 가게를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20년 전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카운터가 표시된 흐린 창문과 파란색 앞치마를 입은 판매원이 제니스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제니스가 걸어갔습니다. 가게에 들어섰을 때 타일러 씨가 가장 좋아하는 향수와 갓 구운 빵 냄새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제니스가 어렸을 때부터 그곳에서 일했던 타일러 씨는 잠시 시간을 내어 그녀의 부인 타일러가 동창회에서 자신의 행복을 표현했고 제니스는 그녀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제니스는 타일러 부인에게 빵, 계란, 버터, 쌀, 파스타, 완두콩, 치즈, 설탕, 소금과 꿀과 같은 식료품이 필요한지 물었고 제니스는 카운터를 조사하면서 근처에 사는 미스 레너드에게 우유를 사라고 타일러 부인으로부터 조언을 받았습니다. 타일러는 또한 우유의 유통기한이 길어진다고 경고하고 우유의 뛰어난 맛을 추천했습니다. 한 남성이 흐트러진 옷을 입고 미네랄 워터를 요구하며 매장에 들어와 약과 구충제가 들어있는 택배 배송이 누락된 것에 대해 문의하자 대화가 중단되었습니다. 타일러 부인은 예상치 못한 일을 처리했습니다. 방문자는 이해하기 위해 제니스를 바라봅니다. 제니스는 타일러가 남자의 필요를 먼저 처리하라는 긴급한 몸짓을 감지하고 자신의 상황에 대해 공감을 나타냅니다. 한편 그 남자는 키가 크고 검은 머리에 열심히 일한 사람의 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차갑고 얼어붙은 눈은 제니스를 상기시켰습니다. 엘리엇은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엘리엇은 약간 흐트러진 경우에는 상당히 잘생겨 보였고 나이는 많지 않더라도 적어도 30세 이상은 되어 보였습니다.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제니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알아채지만 당신은 정말 그렇게 원칙주의자입니까? 도시에서도 신호를 받고 훨씬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어디든지 가기 위해 서두르지 않습니다. 제니스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꿰뚫는 남자의 갈색 눈을 느끼며 돌아섰습니다. 타일러는 무거운 상자를 들고 여기 엘리어트에게 뻗었습니다. 가세요, 생수는 저쪽에 있습니다. 그녀는 생수 꾸러미가 실제로 있는 먼 모퉁이를 가리켰습니다. 나중에 지불할 수 있습니다. 엘리엇은 생수 2병을 압수하고 작별 인사도 하지 않은 채 가게를 떠났습니다. 호기심 많은 제니스는 타일러 부인이 손을 흔들었던 사람이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고 곡물 선반으로 갔습니다. 그 지역 농부는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작은 집과 가축 몇 마리를 남겨준 지 약 8년 전이었습니다. 그는 농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도움을 고용했으며 모든 것을 스스로 짓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우리 가게와 인근 마을의 음식을 심고 판매했습니다. 그는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약간 거칠 수 있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식료품 가방을 모은 후 제니스가 집으로 돌아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집에 있는 작은 냉장고는 덜 보였습니다. 비록 무거웠지만 그녀는 간신히 버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리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야채와 유제품을 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타일러는 도시의 슈퍼마켓에서 모든 것을 구매하는데 익숙함에도 불구하고 현지인에게서 구매하는 것이 마을에서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미스터 레너드 큰 마당이 있는 가게 근처에 살고 있고 염소 2마리가 의자를 만들고 있을 때 제니스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상황을 설명하고 두꺼운 회색 수염을 통해 웃으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 노인은 기쁨을 표시했습니다. 리터의 손녀를 알게 되어 기쁘네요. 기억만 납니다. 그녀의 딸이 자신의 신원을 확인하면서 제니스가 약 20분 후에 야채와 우유를 팔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이전 로드 아저씨보다 2배나 무거운 3개의 가방을 들고 노인 집에서 나왔습니다. 레너드는 한 달 분량의 식료품을 미리 판매하기로 결정했고
제니스는 그녀는 거절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못해 무거운 가방을 짊어졌습니다. 그녀는 무게 때문에 등이 무너지기 전에 몇 걸음만 걸어 멈췄습니다. 바로 그때 검은 차가 그들 옆에 세워졌고 제니스는 그녀가 듣는 것을 듣고 엘리어트를 보려고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그녀는 그 큰 가방의 무게를 짊어지고 싶지 않았지만 불친절한 남자와 함께 가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에 자존심을 억누르고 엘리엇은 차에서 내려 무거운 쇼핑에 관해 뭔가를 말했습니다. 제니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막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녀의 유일한 의도는 생채 감자 몇 개를 요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어트가 가방을 옮기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했고 그가 그녀의 손을 만지자 제니스는 머뭇거렸지만 결국 그가 가방을 싣는 것을 돕도록 허용했습니다. 엘리어트는 트럭을 닫았고 제니스는 그를 다음으로 안내했습니다. 운전 중 그녀의 집 엘리어트는 도시에서 이사한 것에 대해 물었고 제니스는 그녀에게 개인적인 문제가 있으며 평화로운 마을에 있는 할머니의 집에서 위안을 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엘리어트의 빠르게 진행되는 스타일은 운전을 넘어 확장되어 제니스는 그것이 특징적인 특성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제니스의 집에 도착한 엘리어트는 가방을 내린 것뿐만 아니라 키가 큰 마른 풀 사이를 걸어가면서 가방을 안으로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것을 잘라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제니스는 돌아가신 할머니가 자르고 바느질하는 것부터 풀을 깎고 고치는 것까지 모든 일을 혼자 하셨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엘리어트가 시계를 보면서 자신을 도시 거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제니스는 시간에 대해 물었고 그는 떠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름을 묻지 않아서 미안합니다. 제니스는 그 여자에게 사과한 다음 제니스의 아름다운 이름을 칭찬하며 만나서 반갑습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유제니스 그녀는 엘리어트가 제니스를 혼자 두고 차를 몰고 떠날 때 제니스와 함께 인사에 보답했습니다. 그녀는 이 새로운 지인이 어디로 이어질지 고민하면서 잠시 출발하는 차를 관찰했습니다. 제니스는 다음날 아침 이상한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웅웅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일어나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에 있는 엘리엇이 낡은 낫을 사용하여 풀밭 한가운데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잔디가 가지런히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시원한 아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엇은 땀을 흘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니스가 그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멈춰서 창문을 열었다. 제니스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뒤를 돌아보았다. 옷장에서 발견한 긴 리넨 드레스를 입은 제니스는 엘리엇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다. 엘리엇은 비꼬듯 물었다. 제니스는 대화를 계속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창문을 열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부엌으로 향했다. 아침을 안 먹던 제니스는 마당에 일하러 일찍 온 뜻밖의 도우미를 위해 팬케이크를 만들어 주었다. 제니스는 현관으로 나갔다. 그리고 그가 멈췄다는 SCTH 신호소리를 마치자마자 엘리어트를 아침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제니스는 땀에 젖고 지친 엘리어트를 샤워실 방향으로 가리키며 얼굴을 닦고 팬케이크 한 접시가 있는 부엌으로 그녀와 함께 갔습니다. 샤워 크림을 들고 그를 기다리고 있던 제니스가 서서 손을 모으고 물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빚을 졌는지 엘리어트의 눈썹이 의문스러운 태도로 치켜떴습니다. 당신은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그 남자가 웃으며 한 입 먹었습니까? 의자에 기대어 팬케이크를 먹으며 그는 여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돈을 받을 의향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무엇인가를 알아내려는 듯이 나는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제니스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나는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도 돈을 지불해야 하는데 익숙합니다. 도시에서의 도움이라는 개념에 대해 들어본 적 없나요? 엘리엇이 물었습니다. 엘리엇이 답한 건 도시 사람들이 괜히 도움을 받으면 늘 놀라는 것뿐이야. 나도 그랬는데 왜 밥을 많이 안 먹느냐고 묻자. 나는 아침을 안 먹어요. 여자가 손을 흔들었다. 늘 일찍 출근해야 해서 익숙하지 않다. 보통 회사에서 간식을 먹으니까 어떤 일을 했는지 엘리엇이 관심을 갖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묻자. 나는 한 회사 CEO 보좌관이었다고 대답했다. 엘리엇 휘파람을 불었다. 이용국자로 돈을 삽질한 적은 없지만 즐거웠다. 사업을 배우면서 꿈을 꾸고 뇌졸중을 앓았는데 여자가 콧방귀를 뀌었지만 그 이야기는 오늘 나중에 할게 집과 다락방을 청소해야 하고 게다가 오늘 밤에는 친구가 오는데 바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엘리엇은 나도 가봐야 한다고 대답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남자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제니스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그가 사려 깊은 표정으로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같은 날 저녁에 그의 동기를 이해한 크리스티나는 제니스가 요청한 몇 가지 물건을 가지고 다시 도착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청소된 마당을 보고 휘파람을 불며 가방을 내려놓고 진흙탕 창문을 닫고 있는 친구에게 소리쳤습니다. 세자는 내가 제주꾼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어딘지 아시죠? 제니스는 인사도 없이 물었습니다. 크리씨는 미소를 지으며 질문했습니다. 당신의 땅을 잘라낸 사람은 어제 엘리어트이라는 지역의 농부였습니다. 그는 나를 태워주었습니다. 와인 한 잔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니스는 잔디를 먹을 시간이 있다는 생각을 잘 일축했습니다. 농부인 크리스티너는 유리잔을 문지르는 것을 멈춘 후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제니스는 문제가 되지 않도록 친구를 위해 문을 열었습니다. 싱크대 아래에서 감자 껍질을 벗기고 낡은 상태입니다. 표정 제니스는 의자에 앉은 뒤 손바닥으로 이마를 닦았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크리스티나가 재킷을 벗었다고 말하며 칼을 들고 수수께끼 같은 미소를 지으며 농부에 대해 물었습니다. 8년 전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할머니는 그 이후로 그는 다양한 동물과 채소밭을 관리하는 농장을 돌보고 있지만 그에 대해 더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는 부유한 제니스가 크리스티나에게 부의 중요성에 대해 질문하며 질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매우 중요하지만 인간으로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제니스는 그가 머뭇거린 후에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약간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가게에서 저를 모욕했지만 나중에는 저를 태워다 주겠다고 제안했고 오늘 아침에도 그 사람이 왔습니다. 묻지 않고 잔디를 깎으라고 그 사람은 돈 받기도 거부했어요. 그는 당신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않는 걸 좋아할지도 모릅니다. 쟤는 그 사람 생각에 내가 동네 바보라는 생각을 격퇴했습니다. 그를 더 자세히 살펴보세요. 아마도 당신은 마침내 평범한 남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눈을 굴리고 있습니다. 제니스는 크리스티너가 일에 관해 묻는 주제를 바꾸지 않는다고 말했고 제니스는 상사가 난관을 벗어난 것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이미 지원을 3번이나 바꿨습니다. 제니트는 한 달 동안 마을에 살면서 작은 집과 조용한 삶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휴식은 그녀의 일생 동안 그녀를 몹시 짜증나게 했습니다. 제니스는 항상 부지런히 일했으며 이유 없이 쉬지 않고 일관되게 정시에 직장에 도착했습니다. 제니스는 마을에서 첫 주를 집 청소로 보냈지만 조용하고 평화가 찾아오자 그녀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책을 읽고 잠을 자고 있었고 이웃들과 함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니스는 다른 생활 방식을 살려고 노력했지만 계속해서 엘리어트를 만났습니다. 엘리어트가 단골 손님으로 정착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크리스티너가 도착하여 의미 있는 말이나 칭찬을 교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고치고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먹인 이후로 제니스는 이른 아침에 창밖에서 그를 보아도 더 이상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속적으로 그녀를 위해 그곳에 있었고 제니스는 그녀가 열렬히 원했던 것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해하고 그의 동기는 엘리옷이 단지 내 집에 식사하러 왔을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녀는 그 남자가 관례적인 짧고 낮은 키와 종종 유머러스한 대화에서 벗어나 웃으며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만남은 마을에 퍼진 전형적인 소문이었고 몇몇 지역 여성들은 심지어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제니스가 엘리엇을 내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무성한 형태의 갈색 머리가 위협적으로 발음하는 것을 이해합니까? 당신은 당신의 도시에서 여기로 와서 우리 부하들을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낯선 사람은 화가 나서 나무에서 나뭇잎을 찢어서 멍청하게 서 있는 제니스에게 던졌습니다. 엘리어트가 다음에 방문했을 때 현관에서 제니스는 그에게 그의 추종자에 대해 말했습니다. 겁이 났습니까? 그 남자는 웃었고 그의 말에는 약간의 진지함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시골 여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른들로부터 위협을 받았습니다. 나는 큰 회사에서 일했는데 한 번은 상사 대신 계약을 거부했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거의 공격할 뻔했는데 정장을 입은 5명의 성인 남자가 있었고 나는 혼자였습니다. 어떤 미친 집단이 던진 나뭇잎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깨진 물건마다 무섭습니다.
그녀의 집은 엘리엇이 웃으며 조용히 숲으로 돌아갔을 때 엘리엇이 한동안 그녀를 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녀는 어느 날 그가 아마도 마음이 피곤했을 것이라고 추측하여 마을 주변을 산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긴장을 풀기 위해 산책하러 나가는 동안 엘리어트를 만나기를 바랐습니다. 그녀는 그의 독특한 방식에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를 거의 놓칠 뻔했습니다. 다가오는 미스 타일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가게에서 나왔고 제니스는 뭔가 잘못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미스 타일러는 엘리어트의 농장이 무엇인지 폭로했습니다. 무너지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고 우리 남자와 여자는 모두 화가 나서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우리 마을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문제 엘리엇은 항상 간신히 버티고 최선을 다해 비틀어 빠져나왔지만 뭔가가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완전히 틀렸어요. 제니스는 눈살을 찌푸리고 엘리어트의 농장이 마을에서 2km 떨어진 크고 뻗어있는 건물이라는 것을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가 큰 채소를 울부짖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들판은 농장 뒤뜰에 서 있었습니다. 가을 한가운데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제니스가 물었습니다. 엘리어트의 사무실이 있던 방관자는 그것을 찾으러 갔습니다. 사무실은 작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아주 작다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테이블과 의자가 있었고 모서리는 옷장과 빛이 들어오는 작은 창문으로 장식되었습니다. 그의 작업 엘리어트는 중간에 서서 문서를 편집하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제니스가 다가왔을 때 그녀는 그에게 인사했고 갑자기 돌아섰습니다. 엘리어트는 한숨을 쉬며 또 뭔가 고장난 것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제니스는 자신의 문제에 대해 들었고 그것이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하는데 도움을 주러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류 작업 엘리어트는 지금은 좋은 때가 아니며 단념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녀를 해고했습니다. 제니스는 더 가까이 다가가서 엘리어트가 그녀에게 강제로 그녀를 끌어내겠다고 위협하면서 떠나라고 단호하게 경고한 서류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젠더니는 엘리어트가 의심되는 문서에서 과도한 지출을 알아차렸습니다. 회계사 또는 금융전문가 엘리어트는 자신이 스스로 잘 관리했다고 주장했고 제니스는 자신의 경제학 자격과 비용과 수익이 더 높은 회사에서의 경험을 밝혔습니다. 엘리어트는 압도감을 느끼며 제니스에게 서류를 남기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엘리어트와 제니스는 늦게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오후에 작업자들은 작업을 완료하고 모든 것을 닫았고 농장은 버려졌습니다. 제니스는 잦은 우유 배달 및 운전과 같은 낭비적인 지출을 확인하고 보다 경제적인 대체품을 제공했습니다. 엘리어트는 자신이 예산 책정에 경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의 노력이 아버지의 꿈을 달성한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니스는 엘리어트와 함께 좁은 길을 산책하면서 동정심에 움츠러들었고 뇌졸중에 관한 그의 질문에 처음에는 그것을 농담으로 일축하려고 생각했지만 들리는 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나누겠다는 약속을 떠올렸고 그때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제니스는 형사와의 논의를 회상했고 크리스티너는 계획 실행을 도왔습니다. 그녀는 유료의사를 찾았고 그녀가 뇌졸중으로 인해 집중 치료를 받고 있어 2주 후에는 방문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기로 동의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의사는 이를 알렸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자신의 상태가 불치병이고 입원 기간 동안 가족과 함께 마지막 날을 보내기 위해 퇴원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단 2번만 전화했습니다. 휠체어 의자에 앉아 집에 돌아온 그녀는 잊혀진 느낌이 들었고 죽음을 서두르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마지막에 그녀를 목격한다면 그는 그녀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제니스는 여주인과 관련하여 그녀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했지만 그것은 잔인한 오해였습니다. 엘리어트는 여자의 손을 잡았고 제니스는 그에게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그가 제안했을 때 도시로 돌아가는 것을 생각했지만 프랭크와 그의 어머니에 대한 끊임없는 소동과 알림은 그녀를 거절했습니다. 엘리엇은 그녀의 손을 놓고 걷기를 가속화하여 결국 그녀를 높은 울타리로 둘러싸인 당당하고 넓은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최근 암에 걸려 그 부동산이 매물로 나온 지인에게 제니스는 놀라움을 표했고 엘리어트는 재정적 제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구입하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집을 사지 않으면 제재소나 유사한 목적으로 철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집 구입의 심각성 제니스는 자신이 시골에 대해 너무 조급하지만 도시에 비해 너무 느리다는 사실을 깨닫고 도시로 돌아가는 것을 꺼린다는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그녀는 이 새로운 환경에서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역설 제니스는 남자의 엄격한 얼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희망 그의 눈에 있는 그의 입에 팽팽한 주름 생각에 빠졌을 때 그의 이마에 나타난 주름 제니스는 미소를 지으며 엘리어트의 손을 쥐었습니다. 그의 이전 동작을 반영하여 그녀의 눈에 결연한 빛이 번쩍였습니다. 당신은 성공할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당신과 함께 우리는 농장에 대한 당신 아버지의 비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엘리어트는 그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낙관주의와 최고에 대한 믿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유나이티드 엘리어트와 제니스는 농장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새로운 가축과 장비에 투자하여 곧 이익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종이에만 구체화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엘리엇은 자주꽃으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제니스의 집을 돌보는 전통은 엘리엇이 거의 매일 아침 방문하면서 되살아났고 그녀는 차례대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소중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몇 주 후에 크리스티나가 서류를 가지고 제니스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확실히 크리스티너는 확실히 그 이상으로 물었습니다. 제니스는 폴더를 잡았다고 답했습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크리스티너는 제니스의 말을 반복하여 과거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어떤 노력에서든 제니스를 지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니스는 문서를 들고 농장에 갔습니다. 그날 그녀의 가슴 가까이에 장비가 도착했기 때문에 그녀는 서둘러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엘리엇이 그의 사무실에서 발견했고 그의 기쁨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놓은 후 제니스를 위해 의자를 가져오면서 말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폴더를 가져가기 엘리어트는 페이지마다 문서를 살펴보았고 그의 눈은 점점 더 커졌고 제니스는 그가 어떻게 반응할지 초조하게 지켜보았습니다. 폴더를 닫고 옆으로 치워두었습니다. 엘리어트는 제니스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했나요? 집을 샀습니까? 제니스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 앞에 서서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당신은 그것이 철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신 친구의 집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당신에게 잘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엘리어트는 상당한 투자가 내 돈이라는 것을 깨닫고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그것으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합니다. 게다가 나는 제니스의 생각의 흐름을 방해하는 마을을 좋아합니다. 엘리어트가 그녀에게 키스한 것은 당신이 어떻게 집을 얻기로 결정했는지 그가 물었습니다. 제니스는 그가 떠나면서 웃으며 당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녀는 아니오라고 대답했습니다. 농담이었습니다. 나는 우리를 위해 이 집을 샀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기를 원한다면 나는 사랑에 빠진 것 같아요. 엘리엇은 그녀에게 다시 키스했고 나에게도 대답했고 제니스를 부드럽게 껴안았습니다. 이야기 전체를 듣고 프랭크는 자신의 손이 무릎 위에 얹어 있고 눈이 똑바로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당황스럽네요. 당신이 나를 시험하려고 이 모든 것을 날조했다고 말하는 겁니까? 제니스는 슬프게 차를 마시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정확한 순간에 크리스티나가 몸에 꼭 맞는 파란색 드레스를 입고 곧은 얼굴로 도착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의 얼굴을 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모든 것을 그에게 말했습니까? 내가 조금 늦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정보를 얻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미소를 지으며 제니스가 프랭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프랭 글레어에게 진단비를 의사에게 지불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계획했고 그가 그녀의 마음을 짓밟았다는 사실에 그녀는 제니스가 혼자 그렇게 했다는 프랭크의 믿음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프랭크는 입술을 맞대고 제니스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끼어들었습니다. 프랭크 사랑해요. 제니스는 눈썹을 치켜뜨며 웃으며 질문했습니다. 아이셔는 더 이상 그에게 적합하지 않거나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고 그녀에게 선물을 쏟아붓는 것을 기다릴 수 없다면 프랭은 반대하려고 시도했지만 변명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고 프랭가 그들에게 트릭에 대해 물었을 때 크리스틴과 제니스는 표정을 교환하고 웃었습니다. 엄마 프랭크는 피클스 부인이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속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프랭크는 활짝 웃으며 크리스티나가 결혼 기간 동안 재산을 모두 얻었기 때문에 재산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법과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 변호사 제니스는 남편에게 화가 나서 일어서지만 엘리엇은 엘리엇에게 속삭인 후 열린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제니스는 프랭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하고 화가 났고 프랭크는 위협을 느끼며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탈출 경로 엘리어트는 제니스를 위협하면 프랭의 목덜미를 잡고 그의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엘리어트는 그를 방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크리스티너 제니스와 엘리어트는 프랭과 재빨리 집에서 멀어지자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집 제니스는 엘리어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그녀를 뒤에서 껴안았고 엘리어트는 왜 그를 들여보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약점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들은 그의 배신이 그녀에게 얼마나 상처를 입혔는지 알고 울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여자는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인정한 모든 것을 그에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나는 그가 나의 상속 재산과 내가 그의 손아귀 밖에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의 얼굴에서 깨달음을 목격했어야 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그것이 그녀에게 성취감을 주었는지 물었습니다. 제니스는 엘리엇의 확고하고 믿을 수 있는 포옹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리어트의 위협 프랭는 법원 통지문이 우체국에 도착했을 때 재산 분할 이혼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엘리어트는 봉투를 열고 예상하지 못한 얼굴이 창백해진 소한장을 읽는 동안 엘리어트가 나머지 문서와 함께 그것을 침울하게 제니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프랭크가 재산 분할에 대해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프랭크가 자신을 스스로 변호하도록 내버려둘 것이라고 예상하지도 않았습니다. 유능한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엘리엇이 통지서를 수령했다고 선언했습니다. 크리스티나 제니스가 회사의 법무부서 책임자에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자기 옆에 앉는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엘리어트는 어제 당신이 있는 후 화장실을 확인했고 테스트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임신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제니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고 인정했습니다. 엘리엇이 대답했어요. 난 상관없어. 그 놈이 당신 재산의 절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해도 상관없어요. 눈을 감고 눈을 뜨고 한숨을 쉬었다. 엘리엇은 이전에 형사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엄숙하고 흔들리지 않는 표정을 보았다. 그는 블러드가 합법적으로 채굴한 것을 얻기 위해 법정에 간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게다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가져갈 것이다. 내 것은 그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우주 자체가 이 특이한 사건을 즉시 종결시키려는 것처럼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크리스티너는 제니스의 변호사로 일했고 엘리어트는 커뮤니티의 많은 사람들이 합류한 증인석에서 그녀를 지원했습니다. 판사는 명백한 지루함을 주에 깊게 표시했습니다. 원고의 진술을 듣고 원고가 일관된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한 명확한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이웃과 친구들로 구성된 원고의 증인은 모두 제니스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전달했습니다. 극적인 폭발로 피크를 놓쳤습니다. 제니스가 뇌졸중 동안 그녀의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병원 업데이트를 기다리며 잠 못 이루는 밤을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프랭의 근무 시간 동안 그녀의 헌신적인 보살핌을 자세히 설명하는 제니스의 거의 생명이 없는 상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피클은 자신의 어려움을 표현하고 자신이 속고 배신당했다고 느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클은 그녀의 감정적 폭발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증인의 증언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주의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피고는 반박했습니다. 프랭과 원고 사이에 녹음된 대화 형식으로 간통에 대한 법정 증거를 법정에 제공함으로써 원고의 주장 형사는 원고의 속임수와 낭만적인 연락에 관한 증언을 제공했습니다. 원고가 유명한 질병에 걸렸을 때 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의료 문서를 통해 아무런 증명서도 제공되지 않았으며 의사는 확인 없이 원고와 그의 어머니에게 진단 내용만 알렸을 뿐이며 피고 크리스티나는 피클스 부인과 아들이 제니스의 간호사에 대해 논의한 녹음된 대화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제한된 기대 수명 크리스티나는 또한 피고가 마을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했고 원고가 분할 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언급했지만 그녀는 그들이 더 이상 결혼하지 않았으며 떨어져 살고 있으며 집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할머니 이름으로 된 계좌에서 상속받은 돈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 계좌에 남은 돈과 원고의 독일 재산 지분에 대한 주택 분할로 구성된 상속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판사는 살짝 웃었지만 제니스는 EXP 배우자 간의 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요구하는 원고의 주장이 논의되었을 때 희망의 빛을 보았다고 맹세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재산뿐만 아니라 원고의 소유물도 포함됩니다. 방 3개짜리 아파트 BMW 자동차 공동 계좌에 있는 자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프랭의 변호사 둥근 안경을 쓴 대담한 남자가 일어서서 아파트가 원고의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크리스티너는 이를 인정했지만 법에 따라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재산을 크게 변경하면
공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상당한 변화에 대한 증거를 요청했고, 개조 전 아파트의 열악한 상태와 이후 개선된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이 제시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원고의 실업, 개조 중 개인 계좌 잔액 부족을 이유로 자금 출처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수리를 명령했다는 증언 피고는 증인에게 전화했지만 판사는 결정을 내리고 빨간색 파일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피고는 아파트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공용 차량과 원고, 계좌에서 돈의 절반을 받았습니다. 의사봉 소리와 함께 문제는 해결되었고 판결은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프랭과 그의 어머니는 엘리어트에게 껴안고 있는 제니스에게 엄숙한 표정을 지었고 크리스티너는 승리를 선언하면서 활짝 웃으며 그들이 훔쳤다고 주장하는 중독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프랭의 모든 것이 애초에 그들의 것이라고 엘리어트는 아이를 갖는 것이 그들의 행복을 완성할 것이라고 동의했습니다. 끝에서 운동해.